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고 엄청난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2024년 잘 보내시고요. 2025년 제대로 다시 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비욘디에서 이렇게 이제 라이브로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돼 갖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는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근감소증과 악액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강의 끝나고 나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총 6개 이제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근감소증이 뭔가에 대한 걸 정의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근감소증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근감소증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악액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진단. 우리가 근감소증 악액질을 어떤 식으로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근감소증이었거나 악액질 환자가 생겼을 때 저희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클로징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 디자인, 옛날에는 건강하다면 질병이 있어야만 이제 그 치료를 하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질병은 꼭 병이 있어야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병이 없어도 앞으로 내가 이런 생활을 하면은 이런 질병이 생길 수 있어서 내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해 주기 위해서 헬스케어, 건강 관리가 필요한 거고, 그거에 맞는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냥 똑같이 평상시처럼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질병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디자인이란 말이 사실은 인테리어, 건물 뭐 이런 데만 쓰인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헬스케어, 건강 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어떻게 해줄 건가가 이제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올해 썼던 책이죠. 비타민C 암과의 전쟁 2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20년 동안 암 환자들을 보면서 그 환자분들을 제가 어떻게 디자인했고 이분들을 어떻게 치료했는 거에 대한 내용을 쓴 책입니다. 사실은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암 환자분이 계시면은 비타민 치료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은 이 책을 한번 사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을 이제 보게 되면은, 사람은 어렸을 때 애가 태어나죠. 엉엉하며 울면서 태어나서 그리고 20대 때까지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20대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질병도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는 건강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점점 건강해지니까. 근데 20대를 기준으로 우리 몸은 노화의 과정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질병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질병을 효과적으로 없애거나 아니면 질병이 안 생기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는 1970년대, 80년도에 나온 이론인데요. 활성산소, 숨을 쉬고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이 활성산소가 정상적인 세포를 손상을 줘서 질병을 유발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질병이 유발됐을 때 잘 조절을 되면은 우리가 다시 건강한 상태로 가지만은, 만약 이 질병이 유발될 때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 몸은 점점 나빠집니다. 그 나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근감소증이에요. 근육이 빠져요. 그리고 인해서 악액질로 가죠. 그러면 근육이 없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그로 인해서 세균,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점점 나빠지고 그로 인한 합병증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고 그 생명의 위험을 관리를 못함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서 치료는 주로 이 질병을 타겟으로 약들이 개발돼요. 폐렴이 발생하게 되면은 항생제를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장이 나빠지면은 거기 투석을 한다니 심장의 안 좋으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은 이 질병에 포커싱이 돼서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질병도 중요하지만 그 앞 뒤의 과정,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 치료가 또 중요하고 뒤에 근육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얘를 좋게 해주는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질병만 열심히 치료한다 하더라도 결코 좋아지지 않아요. 질병은 약을 안만 써도 질병은 잠깐 좋아질 수 있죠. 그렇지만은 다시 또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약을 사용함으로 인해 부작용으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폐렴이든지 방광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항생제를 쓰잖아요. 항생제는 균을 죽여요. 단 부작용이 뭐가 있냐? 설사를 유발시킬 수 있고 또한 장내세균을 죽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이 독소로 차인다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지만은 나중에 이게 쌓이다 보면은 우리 몸은 점점 나빠지는 과정들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치료, 그리고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운동과 단백질, 근감소증 치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뭡니까?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비타민 C를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비타민 C를 평상시에 먹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로 인해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니까. 그렇지만은 그것만 갖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주사요법을 쓰게 됩니다. 비타민 C 주사를 쓸 때는 세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얼마의 양을 쓸 건가?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질병에 따라서 필요한 양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얼마의 양을 쓸 건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언제 쓸 건가? 가급적이면 초기에 쓰는 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진짜 이게 비타민 C가 그 질병을 파괴할 때 공격할 수 있는 데까지 가줄 건가? 그런 세 가지 과정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치료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 근감소증. 이 근감소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근감소증, 사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근감소증은 근육 섬유수 및 단면적의 감소로 인한 골격근의 근육량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근육량만 감소했지만은 지금은 근육량 감소로 인해서 근기능 감소로 저하까지로 이제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근육량 감소, 근력의 약화, 신체 기능 저하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갔을 때 근감소증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많이 생기는데 60대 이상에서는 보통 3에서 13% 정도 발생하고요. 80세가 넘어가면은 11에서 50%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80이 돼도 50% 이상은 근감소증이 발생을 하나요. 그 이유는 뭐냐? 단백질 섭취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 운동이 과다한 운동은 필요가 없어요. 적절하게 걷는다든지 스트레칭, 그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만 해줘도 충분히 근육의 감소를 막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육 감소증은 대부분 노화와 이제 관련이 있어 주로 노인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육이 감소되면 뭐가 되냐? 일상생활의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그리고 다양한 질환이 이제 발생을 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합병증 때문에 이제 사망률에 이르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대를 기점으로 이제 점점 나와지는데 골격 근량의 이제 변화는 언제부터 하냐? 40대부터 얘기나. 그래서 40대에서는 무조건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옛날에 부록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왜? 그 전까지는 똑같이 해도 전혀 체력적인 문제가 없었는데 40대를 기준으로 갑자기 걷는데 숨이 차고 갑자기 걷는데 힘이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50대가 넘어가면은
갱년기를 거쳐요. 물론 여자는 갱년기가 세게 온다고 하죠. 호르몬이 갑자기 확 떨어지지만. 남자는 약하게 오지만은 그래도 갱년기는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부터 열심히 운동을 통해서 갱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20대 때, 20, 30대는 이렇게 근육이 굉장히 양도 많고 잘 붙어요. 근데 4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 60대, 70대로 가면서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젊을 때 비해서 거의 60, 70%의 근육량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근육량이 없어지면 뭐냐?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활동이 줄게 되면은 결국은 면역력도 떨어져서 그 다양한 신체적인 병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걷고 어떤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 정도의 차이는 결국은 근육의 강도의 차이라고 하고, 실제 뭐 짧고 굳게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가늘고 길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체력적으로 유지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내가 적절하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런 얘기가 실제로 현재는 오히려 더 건강한 사람은 가늘고 굵게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40대부터는 운동을 꼭 해주고 단백질 섭취를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이 신체 활동과 운동의 차이점은 뭐냐? 신체 활동은 골격근의 수축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신체의 모든 움직임을 의미하는 반면, 운동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 대한 체력, 건강 등의 개선 및 유지를 목적으로 계획적 구조적으로 실시하는 신체 활동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신체 활동보다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근 감소증의 변화는 처음에는 근육량이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력,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한 신체의 변화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근육량만 안 떨어지게 막아준다고 하면은 근력이라는 신체 변화까지도 안 생기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가급적이면 초기부터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이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느냐면은 일상생활의 기능이 힘들어요. 우리가 숨을 쉬더라도 근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근육이 없게 되면 다리에 힘도 없고 후두를 떨기 때문에 낙상과 걸절의 위험이 생기게 되고요. 면역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폐활량도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그 외부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감염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외에도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 발생률이 증가하고, 특히 호흡기 질환 발생, 또한 이제 뇌의 활성산소 증가로 인해서 치매 증가, 사망률이 또 증가한다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감소증만 막아줘도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정상인 사람들하고 그리고 근육량과 근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사망률이 1.4배나 4.1배나 증가했고요. 또한 여기에다가 보행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망 위험도는 9.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에 안 가려면 내가 뭐냐? 어떻게 하냐? 가능한 빨리 운동과 결국은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운동을 절대 과다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과다하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더 신체적인 변화가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컨디션, 내 몸에 맞는 운동 정도로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감소증을 보통 분류할 때는 1차성하고 2차성이 있습니다. 1차성은 노화예요.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노화가 어떤 사람들은 60대 오고 어떤 사람은 80대 오고 어떤 사람은 100세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화를 가급적이면 늦게 발생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가장 첫 번째입니다. 2차성은 뭐냐? 질병이에요. 그리고 영양, 활동,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질병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질병이 뭐냐? 암입니다. 그리고 당뇨, 만성질환, 자가 면역질환, 퇴행성 신경질환이 이제 이 근감소증의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영양이에요. 이 적절한 영양 섭취가 안 돼서
결국은 칼로리가 부족.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나이가 들면 이 치아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잘 씹지를 못하니까 또 못하고, 또 어떤 분은 위암 같은 환자분들은 위를 잘라버리셨잖아요. 그럼 이제 똑같이 흡수를 해도 흡수가 안 돼요. 대장암 환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부족할 때는 이 TPN, 외부로부터 영양제를 맞아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활동이에요. 활동량이 적은 사람이 근육이 이제 감소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젊은 사람도 기부스를 끼고 나서 한 달만 기부스 하면 근육이 다 적어져 있어요. 그건 말 그대로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백질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생기는 거, 단백질을 섭취해도 운동을 안 하면은 결국은 근육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량 감소, 운동량 감소, 또 하나는 이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있거나 그로 인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러면은 근력이 빠집니다. 스트레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차성 이제 근감소증의 원인을 말하는 거고요. 신체 활동과 그 질환에 따른 근감소증을 보게 되면요. 신체 활동이 감소하게 되면은 매일 0.5%의 골격근량이 감소하고요. 또한 그 매일 0.3에서 4.2%의 근력이 감소하고, 입원 환자의 14.7%에서 이제 이런 근감소증이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장기 입원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입원하면은 집에 있을 때보다 입원해 있을 때가 활동량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빨리 퇴원하고 입원할 때는 치료할 때만 입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질환들이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 특히 이제 신부전이 있게 되면 근육량이 빠질 수밖에 없고요. 당뇨, 호흡 질환, 치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보통 한 30% 정도에서 근감소증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명 노인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이가 들게 되면 노화의 과정으로 인해서 노쇠해지고 근육이 감소한다. 그렇게 돼서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은 수행 능력도 저하가 되고 수면 장애도 오고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한 부작용, 치아 문제, 영양 결핍, 그리고 숨어 있는 만성 질환, 우울, 인지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근감소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근감소증이 이던 모든 질병을 유발시키는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결국은 가장 기본인 근육이 안 빠지게 유지시켜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할 수 있고, 현대인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 열심히 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좋고요. 근육 유지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적게 하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악액질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요. 보시면은 아시겠처럼 우리의 그 영웅 같은 분이죠. 스티브 잡스. 그 당당하신 분이 마지막에 이제 그 피골이 상접했다고 했잖아요. 근육이 완전히 다 빠진 상황. 일명 이제 악액질 상황에 빠졌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그 어떤 이제 환자분의 이제 CT 사진이면은 백가죽이 붙었다고 하잖아요. 백가죽이 이렇게 싹 안으로 딱 붙을 정도로 살이 하나도 없는 상태들인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 악액질만 안 빠지면은 암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 악액질에 빠지기 때문에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악액질의 정의라는 건 뭐냐? 정상적인 영양 지원을 했는데도, 섭취를 했는데도 되돌릴 수 없는 암 환자의 현저한 체중 감소를 악액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악액질은 두 가지가 따르는데, 식욕부진, 체중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대사와 건강 악화라고 얘기합니다. 식욕부진은 뭐냐? 음식 섭취가 감소한 거고요. 악액질은 뭐냐? 대사가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을 때 암성 악액질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이 이 악액질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다는 거죠. 처음에 암에 진단받았을 때 많은 분들은 악액질에 기본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체중이 감소하고 약하게 악액질, 그다음 심한 악액질, 그리고 심각한 악액질로 이제 넘어가면은 그때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악액질이 최대한 빠지기 전에 이 악액질 교정을 해준 다음에는 정말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에서 악액질이 발생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종양 자체. 이 종양이 식도, 구강 또는 이제 그 위, 대장, 췌장 이런 소화기랑 관계 있게 되면은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악액질이 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암이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신경, 정신적인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체중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악액질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암 치료 과정이에요. 항암 치료하다 보면 모신 구토 생겨서 잘 못 먹잖아요. 그런 경우에 악액질이 올 수 있고, 또 하나 방사선, 구강 여기 이제 헤드앤넥 캔서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두경부 종양인 경우는 이 입안 쪽에 방사선을 쪼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오늘 외래에 왔던 분도 이제 그렇거든요. 오늘 외래에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 식도암 환자인데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식도 쪽에 이제 손상이 심하게 왔다고 저희 병원에 이제 고압산소 치료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고압산소 치료로서 이제 이 치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치료 결과가 좋아하려고 했던 것들이 역으로 환자한테 악액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초기부터 잘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은 암 치료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초기에 이 악액질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암 환자분들은 나쁜 과정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액질의 빈도, 암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한 빈도는 췌장암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위암, 식도암, 두경부암 같이 음식과 관련된 암이 보통 70에서 80% 정도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악액질은 암 사망 원인의 20%고 실제 임종 환자의 50%는 악액질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암들이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악액질 발생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유방암이 다른 암과는 다르게 오래 사세요. 왜? 먹는 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암들은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암이 작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예후가 안 좋은 이유는 이 췌장에 있는 부위가 신경총이 내려가는 부위라서 조금만 커도 신경총을 건드려서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통증이 굉장히 심하면은 환자분들이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살이 쫙 빠지죠. 그래서 이제 안 좋아지게 돼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유방암은 머리부터 여러 군데 전이가 되더라 하더라도 식사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고, 잘 버텨주기 때문에 결국은 항암이나 이런 치료를 계속적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암제로 인해 식사를 잘 못해서 체중이 감소가 온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는 한편은 맞고 한편은 틀려요. 꼭 모든 경우가 항암제로 인해서 식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잘해도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는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항암제가 위장관 점막과 세포들의 손상을 줘서 음식을 잘 먹었는데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칼로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항암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대사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칼로리 소모들이 더 많다는 거죠. 똑같이 식사를 해도 항암 치료 받을 때는 체중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TPN 주사를 병원에 와서 맞으셔야 돼요. 저희 병원의 환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분이 계세요. 췌장암 이제 4기 환자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제 체력이 안 될 때는 항암제를 잠깐 쉬었다가 체력이 되면 또 항암 치료하면서 계속 버티고, 이분이 잘하신 거 뭐냐? TPN 주사. 저희 병원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많을 때는 일주일에 2번, 어떨 때는 일주일에 3번씩 와서 TPN 주사를 계속 맞았어요. 그래서 체중이 안 빠지니까 정말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항암제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체력이고 체중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암 환자분들한테 제가 항암 치료를 그만둬야 될 3가지 이유를 설명해줘요. 첫 번째는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때. 물론 항암제가 효과가 없으면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항암제로 인해서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소진될 때. 그때는 오히려 항암 치료하면 더 나빠집니다. 그 경우는 체력을 올린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고 괜히 항암 치료를 했다가 오히려 더 덧나고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저희 환자 중에 또 기억나는 환자가 올 초에 체력이 안 돼 갖고 통증 때문에 그 체중이 너무 빠져 갖고 체력이 안 되니까 항암 치료를 중지했던 분이 계세요. 이제 그래 갖고 저희 병원에 와서 매일같이 TPN 주사를 맞으셨어요. 남편분이 정말 대단하셨죠. 환자분 끌고 와서 꼭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진통제를 용량을 올리니까, 점진적으로 올리니까 이제 통증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자가 너무 통증이 심하고 식사도 못 하니까 다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끌고 오면서 식사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항암제 진통제를 줘서 통증을 잡히고 나니까 이제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항암제를 중지하고 거의 요번에 한 달 전부터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거의 한 10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암이 생각보다 별로 안 커졌어요. 그리고 체력이 되니까 이제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체력이 될 때 하는 거지, 체력이 안 될 때는 무리하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있을 때는 결국은 우울증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요새 대학병원들 보면 암센터에 다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계셔갖고 그 환자들의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관리해 주죠. 그러니까 더 치료 결과들이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치료를 받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악액질의 이제 임상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게 종양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대식세포, 이제 모노사이트 단핵구인데, 암세포에서 암 구성 물질, 인터로킨 6를 포함한 TNF-알파 다양한 물질이 이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몸에서 유래되는 사이토카인, TNF-알파, 그다음에 인터로킨 1이 이제 여기를 또 자극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암세포 내에선 자극받으면 종양 물질이 또 증가시켜주고, 그러면 또 여기를 왔다 가서 여기서 또 이제 유래되는 사이토카인들이 계속 분비가 되면서 서로 간에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은 이제 다양한 대사적인 반응이 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혈당이 올라가요. 두 번째는 단백질 대사가 이제 제대로 안 돼서 실제 단백질 수치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지방 대사에도 문제가 있고 에너지 소모가 더 증가해서 체중이 싹 빠진다는 거죠. 이런 효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오냐? 근육이 빠지면 활성산소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식욕이 떨어져요. 먹고 싶어도 잘 안 먹으려고요. 그로 인해서 또 피로가 오고, 그다음에 캔서 피버라고 해갖고 이제 열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변화가 오는 거죠. 실제 심각한 체중 감소가 오면은 이로 인해서 근력이 이제 소실되고, 그리고 그 근력이 소실됨으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항암제, 아무리 좋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치료해야 되는 내성이 금방 와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서 결국은 암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먹는 게 안 되면은 TPN 주사를 꼭 병원에서 맞으세요. 흰색 주사. 그것도 안 되면, 병원에서 맞기 귀찮으면은 본병원에다 얘기해 갖고 가정간호사를 방문시켜서 집에서라도 맞으세요. 근데 이거는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칼로리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는 거는 우리 몸, 십이지장 여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반면 주사는 100%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칼로리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이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진단이에요. 근감소증, 악액질 진단은 어떻게 하냐? 기본적인 설문지가 있어요. 영양에 대한 설문지가 있고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우리가 보통 이제 빈혈, 그다음에 간 기능, 신장 기능, 단백질, 그리고 CRP라고 해갖고 염증 수치, 그리고 인터루킨 6라고 해서 이제 악액질을 체크하는 사이토카인 수치, 그다음에 전해질, 비타민 D, 아연, 셀레늄 같은 이 미량 원소들을 체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BWA 기계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신체적인 악액질 상황을 평가해 주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점수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한국형 근감소증 설문지가 있어요. 그건 꼭 5가지 항목으로 인해서, 첫 번째 근력. 뭐냐 하면은 무게 4.5kg를 들어서 나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제 평가를 해서
0부터 이제 2까지 하고요. 두 번째, 보행보조. 방 안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세 번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 혹은 침대에서 일어나 의자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체크를 해보고요. 네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낙상인데 1년 동안 몇 번 넘어졌나를 평가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허벅지 근육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이 하기가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 BWA 기계는 뭐냐면은 이제 그 근감소증을 체크한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근육량, 악령, 앉았다 일어나기, 그다음에 인바디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주고 실제 내 몸의 여러 가지 상황도 체크해 줍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악액질 때문에 저희 병원은 주로 이제 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그 암 환자분들이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서 악액질이 아닌가 해서 이제 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97명의 환자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했죠. 그랬더니 뭐냐면은 리플렉터리 악액질. 이 리플렉터리 악액질이라는 것은 불가역적인 이제 악액질인데요. 이 경우는 뭐냐면은 그 어떤 치료를 해도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카케시라고 해갖고 실제 악액질인 상황.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41.2%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액질 전 단계. 이 경우도 22.2%가 이제 사망을 한다는 거죠. 단, 이런 경우들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와버리면 그때는 아무리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돌아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빨리 병원에 와서 이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악액질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이 악액질 단계에 따라서 이제 그 분석한 건데요. 첫 번째 이제 PGSGA라고 해갖고 이거는 이제 그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점수예요. 이 평가하는 점수가 점점 증가할수록 악액질이 점점 나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BMI는 우리가 이제 그 근골격계라고 하잖아요.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체질량 지수인데 이거는 이제 점수가 낮을수록 악액질로 이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저체중은 이제 18 미만일 때 저체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스켈레탈 머슬, 근육의 인덱스 양도 역시 떨어질수록 그런 문제들이 오고요. 체지방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악력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악력은 괜찮더라고요, 환자분들. 근데 앉았다 일어나는 게 그 악액질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그 증가수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CRP라고 해갖고 염증 수치예요. 염증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악액질 가능성이 높고 또 인터루킨 6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것도 악액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해주는 거 좋고요. 그 외에 이제 단백질, 알부민, 아연 수치가 그 낮을수록 이런 악액질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악액질로 가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져요. 발생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콜레스테롤, 지방이라고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콜레스테롤도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악액질로 가는 환자분들은 뭐든지 적극적으로 먹어서 그것을 넘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동반질환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대표적인 게 암,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아니면 뇌졸중 이런 게 있으면 그 동반질환을 치료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운동을 시켜줘서 근력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최근에 저희 병원에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그 몇 분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은 잘 유지되는 분하고 잘 안 되는 유지되는 분이 있어요. 잘 유지되는 분들은 뭐냐? 항산화제, 비타민C를 많이 먹거나 주사를 맞고 그리고 근력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은 잘 유지가 되고 반대로 그 비타민 섭취를 잘 안 하고 그리고 운동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점점 근육이 빠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약물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식사를 잘 못하면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뭐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TPN, 하얀색 영양제 있죠. 거기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다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칼로리도 좋고
그 영양 상태를 보충하는데도 그 어떤 것보다도 좋아요. 그리고 먹는 걸로는 우리가 이제 단백질, 이제 시중에 파는 단백질하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단백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악액질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꼭 처방받고 단백질을 보충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양제, 악액질을 막아주는 대표적인 영양제가 뭐냐?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비타민 D, 커큐민, 이런 영양제들이 있어요. 이런 영양제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건강해질 수 있고 악액질이나 근감소증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동반질환, 가장 대표적인 게 암이죠, 사실은. 이 근감소증도 대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폐질환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과 질환으로서 수면장애,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다 그 악액질, 근감소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신심리적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되면은 불안과 우울이 해결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해지는데, 그러려면은 잦은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고민다면은 그 상담을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해결하면은 좋은 결과들은 오게 되고, 그리고 수면 문제가 있으면 그 수면 문제도 꼭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1차적인 문제 관문을 통과하면은 어떻게 보면 한 50%는 치료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기본적으로 7가지 운동을 이제 근력 운동으로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이라고 그래요. 다리를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린 뒤 정면을 보면서 앞으로 숙여주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반 주변 근육 스트레칭. 그래서 무릎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기어가는 자세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등을 천장 쪽으로 둥그렇게 말아 올리면서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오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허벅지 근육 운동.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죠. 오금 아래에 이제 폼 룰라를 놓고 다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발꿈치를 쭉 들어 올립니다. 발은 플렉스하여 양 끝이 이제 무릎 쪽을 향하도록 이제 당기는데요. 그게 안 되면 뭐 이렇게 다리만이라도 이렇게 폈다 앓다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엉덩이 허리 근육 운동이 있습니다. 무릎을 접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허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엉덩이 허벅지 운동. 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등과 허리가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하고, 그 앞 무릎이 발의 뒤꿈치가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유지하며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엉덩이 허벅지 운동을 해서 큰 보폭만큼 한 발짝을 앞으로 딛고 몸통이 일직선을 유지하여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균형 감각 운동으로서 똑바로 서서 그 양 팔을 벌리고 한쪽 다리를 직각으로 들고 수평을 유지합니다. 이런 이제 7가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근력을 하는 운동이고요. 인터넷 보면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하시면 되고, 처음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너무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무리한 게 더 나쁜 과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체력이 안 될 때는 그 체력에 맞는 운동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그 운동과 근력 운동, 이게 이제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에서 나온 건데요. 50세 이상의 성인은 해마다 1에서 2%의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80세부터는 총 근육량의 40에서 60%가 그 소실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이제 더 많이 소실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그 훈련된 사람이라도 평생 근력 운동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활동적인 사람이 근력 운동은 안 하고 걷기 운동만 시행한 경우, 이는 규칙적인 근력 운동 하는 사람이 적게 활동하는 사람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근육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그림을 이제 그 그래프를 얘기하는데요. 훈련된 사람이, 근력 운동하는 사람이 활동적인 사람보다 근력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력이 좋다는 것은 건강을 잘 유지한다는 기본적인 얘기도 맞습니다.
그럼 약물은 어떤 게 아니야? 첫 번째는 식욕촉진제예요. 메게이스라는 약이 있습니다. 병원 가서 이제 처방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요. 식욕 중추를 자극해서 입맛이 좋아져서 식사량은 늘어 체중을 증가시킵니다. 단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혈당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과 수분이 증가한 반면 단백질 증가에 따른 근육량 증가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좋아졌을 때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고 운동을 병행해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옆에 있는 논문은 이제 그 제리아트릭이라고 해갖고 미국 노인학회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노인 환자에서 그 근력 운동을 그 몇 가지 이제 그 운동이 있어요. PRMST하고 이제 그 메게이스를 섭취했을 때 그 근력 강도, 근육량, 기능 분석을 했더니 확실히 이 그 고강도 PRMS는 허약한 노인 환자를 위한 안전하고 내약성이 좋은 운동요법이었고 메게이스를 보충했을 때 이 운동도 더 증가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 제제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옵티프로테인이라고 해갖고 이제 처방하는 약인데요. 이 우리가 보통 단백질 하루 섭취량은 근감소증 환자는 그 1.5까지 올려 kg당 1.5까지 늘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백질이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최소 1, 그다음에 1.5까지 이제 올리고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은 추가로 식사 중간중간에 단백질 제제를 먹는 게 좋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루신입니다. 루신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특전 단백질 키나제를 이제 활성화시키는데 관여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분당 차병원 신경과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은 그 루신이 파킨슨병을 예방하고 진행을 이제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치매 그리고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데도 이 단백질이 이제 중요한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런 그 루신, 발린, 이소발린 같은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브랜치체인 아미노에시드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는 전문의약품으로 묶여 있어 갖고 병원에 와서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약이 옵티프로테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논문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그중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리뷰 저널인데요. 23개는 근감소증 이제 그 치료에서 루신과 루신 강화 단백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중 13개는 무작위 위약 대조 실험. 우리가 보통 말하는 RCT 연구인데요. 그 결과 이 루신이 풍부한 단백질을 하루에 1.2에서 6g까지 복용한 결과 내약성이 우수하고 주로 체지방의 근육량을 개선하여 근감소증을 개선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없을 때는 메게이스, 단백질이 필요할 때는 이 단백질, 그 옵티프로테인 같은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로는 어떤 영양제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특히 오메가3 중에서 EPA 함량이 많은 걸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보다는 동맥을성 오메가3를 먹어야 되고 이 EPA는 근감소증 환자에서 체중 감소를 막아주는 이제 영양제 중에 하나고요. 이 EPA의 작용은 TNF-알파 수치를 감소시켜 골격근의 세포의 세포 사멸을 감소시키고 유비퀴논, 프로테아좀 단백질 분해 경로로 알려진 근육 손실 촉진 경로를 하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육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켜 단백질과 탄수화물 섭취를 이제 향상시키기 때문에 이 오메가3가 그 근감소증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되고요. 실제 오메가3를 통해서 그 근감소증 치료에 효과가 있고 예방했다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것도 보면은 또 다른 논문인데 사이언티픽 리포트라고 해갖고 이것도 이제 오메가3가 악액질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연구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코엔자임 Q10이에요. 코엔자임 Q10은 아시는 것처럼 근육, 심장 여기에서 에너지로 주로 작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제 36APT를 만들 때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 때는 코엔자임 Q10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실제 연구를 보게 되면은 이 코엔자임 Q10을 충분히 줬을 때 근력이 생긴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타민 D죠. 비타민 D도 근육, 골격근에 꼭 필요한 영양제 중에 하나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근감소증이 오고 골절률이 증가해서 사망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근육 소모의 중재자인 바이오마커 인터루킨 6를 억제해서 근육 소모를 막음으로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도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비타민 D가 그 사코페니아가 아까 근감소증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치료하는 연구 기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큐민. 이 커큐민은 강황에 있는 주요 성분인데요. 항산화 항염 효과를 통해 근력 감소를 막아줍니다. 이게 이제 그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이중 맹검 실험을 했어요. 이 두경부암 환자들이 사실 치료 후에 식사를 잘 못하는데 이런 분한테 이제 기본적인 식사 주고 한 거는 거기다가 커큐민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그 근육량이 오히려 증가한 거를 보여준 자료입니다. 즉 커큐민의 이제 투여가 표준 면역 영양 섭취를 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거에다 커큐민을 더 주게 되면은 근육량을 더 크게 증가시키고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논문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은 그 첫 번째 검사를 해요. 그리고 그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악액질, 근감소증 상황을 보고 거기에 이제 치료를 하는데 심한 경우는 처음부터 TPN 주사를 맞춰요. 일주일에 한 번 맞히는 경우도 있고 너무 심한 경우는 아예 입원시켜갖고 매일같이 맞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은 이제 먹는 약으로 바꿔주는데 그게 이제 메게이스, 식욕이 없으면 메게이스를 주고 그다음에 근력이 빠져 있으면 단백질인 옵티터 프로테인을 처방해요. 그리고 영양제로서는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비타민 D, 커큐민 이 네 가지 영양제를 이제 그 드시라고 이제 추천을 하죠. 그와 더불어 운동,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과 근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근육을 키우라고 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 발을 뛰고 되면 두 발을 할 수 있고 두 발을 하고 있으면 10걸음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너무 한 발 뛰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10발을 해도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체력이 늘어나고 체중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를 하루 3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하루 6끼 또 9끼 조금씩 자주 먹으면서 이 식사를 하도록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결국은 이 근감소증, 악액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없게 된다면은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하고 아무리 좋게 내가 한다 하더라도 안 돌아와요. 심한 정도에 따라서 주사를 맞느냐, 경구로 먹느냐, 영양제만 먹느냐, 운동만 하느냐, 아니면 음식만 하느냐의 관계가 달라져요. 그렇지만은 내 상태 병원에 와서 꼭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2006년도인가 2005년도에 냈던 논문인데요. 그 암 환자한테 말기 암 환자분들은 이제 악액질이 많이 빠져나가요. 그때 이제 비타민 C를 써서 악액질 발생률을 떨어뜨렸다는 연구인데 이때 이제 바이오마커로서 이제 그 인터로킨 6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비타민 C가 그거에 떨어뜨리는 것을 도와주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유는 결국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암 환자분들한테 SBCT2가 있으면은 고용량을 맞지만 SBCT2가 없다 하더라도 30g은 꾸준히 맞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이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줌으로 인해서 체력을 회복이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019년도에 마스카라라는 국제학술 대회에 저희 영양부장님께서 가서 이제 저희 병원 데이터 가지고 이제 논문을 발표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저희 병원은 사실은 이제 악액질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좀 더 적절한 이제 치료법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저희 병원의 이제 특징입니다. 이분들의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들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단백질이나 뭐 알루미늄, 염증 수치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아연이라든지 셀레늄 이런 수치도 이제 떨어져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맞게 조절을 해주는 게 좋고 악액질은 어떻게 보면은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갖고 제가 이제 질문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더 질문 받기도 어렵고 내년에 이제 어떤 걸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만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 혹시라도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은요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갖고
그 연박사의 비타민C 이야기라고 이제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비욘드에서 했던 이 시간들이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추억이고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도 6개월 동안 한 달에 2번씩 했지만은 6개월 동안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언제 다시 이 비욘드에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알찬 자료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2024년 남은 2주간 잘 보내시고요. 2025년도에 그 새롭게 희망을 갖고 다시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